Technology today is in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Technology is the center stage. While every business across Asia Pacific has access to the same technology, some use it to be more relevant to their customers. Some leverage it to build efficiency. With the power of technology, you make networking possible. You make security possible. You make multi-cloud possible. You collaborate to create meaningful experiences for your colleagues, for your customers. You build a world of possibility. You make possible. Welcome to Cisco Connect. 지금부터 시스코 커넥트 코리아 2019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코 코리아 조범구 대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 시스코 커넥트 2019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사실 연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리해야 되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사실 시스코 코리아가 이 커넥트 행사를 안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품 자체가 4가지 아키텍처로 나눠져 있죠. 스위치 라우터 계열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계열이 있고, 시큐리티 계열이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협업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는 저희가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고객이 원하는 것이 한 부문의 솔루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 도메인에 대한 모든 솔루션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 4개의 아키텍처가 전부 아우러져 있는 멀티 도메인의 어떤 행사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금년도 주제는 You Make Possible이라고 했습니다. You Make Possibl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강한 시대에 이러한 현업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You Make Possible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시스코 커넥트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진행되는데, 어제는 엔지니어링 딥다이브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 1,500명 정도의 상당히 테크놀로지에 목마른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딥다이브 20개 세션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스코 파빌리온이 있고 14개 파트너사에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그들의 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아침에나 오전에는 키노트 세션이 있겠습니다만, 오후에는 비즈니스 인테그레이션 세션이 37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으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 내년도 여러분들의 어떤 IT 혁신에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의 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 키노트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중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10,000명 정도 뷰어가 외부에서 직접 참석은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발표 내용을 전부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파트너사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디스럽션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IT 업계에 있어 온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지난 최근 3, 4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새로운 IT 테크놀로지가 아마 그 전에 있었던 27년 동안 제가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IT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클라우드라는 것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클라우딩이 사스도 얘기해왔습니다만, 최근 3, 4년 동안 본물 터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는 아주 당연한 테크놀로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AI 얘기하고 있고, 머신러닝 얘기하고 있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고, 이제 IoT도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IoT라는 것도 이제 점점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과거에 불을 지펴놨다면 여기에 또 기름을 끼얹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5G가 나왔고 와이파이 6가 튀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광대역대의 어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좀 더 가속화되도록 하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것은 IT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IT 담당자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서라는 역할도 만들고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속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IT의 뒷받침 없이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IT, 물론 현업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겠지만 IT에 계신 분들한테 과거의 IT의 역할은 현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네이블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이네이블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아이디어를 내는 드라이버 역할을 이제부터 IT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IT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한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IT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의 양 자체가 이미 폭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IT라는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기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스코가 발표하고 있는 VNI라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2년이 되면은 약 28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물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80억 개가 생성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생성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인터넷이 있어왔던 32년 동안 만든 데이터 양보다 5년 동안 만드는 데이터 양이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5G를 얘기했습니다만 2022년까지는 한 4억 2천만 대의 단말이 5G에 묶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4억 2천만 대가 생성하는 이것은 아마 280억 개의 2%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만 그들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전체 트래픽의 12%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5G가 촉발하는 또 데이터 트래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간에 이 데이터가 많이 흘러다니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인사이트가 나오고 이노베이션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신사업들이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 한 대가 없는 택시 회사, 호텔 하나가 없는 호텔 체인, 그 다음에 사무 공간이 하나 없으면서도 사무실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가 튀어나오는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레스토랑에 주문을 해서 주문을 받았다면 이제는 배달업체에 주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이노베이션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디스럽션이고 파괴적인 진입자죠. 그렇기 때문에 IDC에서는 이런 파괴적인 진입자, 디스럽션과 이노베이션을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가속화해가지고 이런 어떤 파괴자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거나 이런 파괴자보다 더 빨리 우리 기업을 혁신하는 수밖에 살아남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든 변화를 지금 끌고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IT 중심이기 때문에 IT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역할도 이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회사는 새로운 경쟁자가 유사하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경쟁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약점을 파고들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도태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라든지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마케팅에서 영업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우리는 현재 100km 속도로 달리는 기업인데 이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500km로 달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돼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IT 인프라스트럭처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인프라스트럭처나 IT를 우리는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스코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더라도 항상 같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스코는 저희가 매출이 50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연간 매출의 25%에서 30%, 영업이익의 25%에서 30%가 아니라 매출의 25%에서 30%를 매년 이노베이션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6빌리언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고 5에서 6빌리언을 매년 M&A를 하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빌리언 이상의 펀드를 가지고서 저희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기 때문에 13빌리언에서 15빌리언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스코 이후에 2등부터 10등까지의 모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의 양보다 더 많은 이노베이션을 시스코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SDN이라는 것도 얘기했고 SD-WAN을 얘기했고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를 얘기했고 컨텍스트 파워드 네트워크를 얘기했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의 그 개념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시스코만이 그것을 제품을 만들고 구현하고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대기업에는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소프트웨어, 그다음 캠퍼스의 소프트웨어와 SD-WAN 여러 가지 저희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솔루션들이 이미 구현돼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1층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현업에서 어떤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더라도 같이 일했을 때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유일한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특히 IT가 아닌 현업에 있는 임원들, CEO들께서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크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 사용자 내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안정되고 리얼타임으로 항상 신속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고객의 데이터건 트랜잭션 데이터건 항상 모든 데이터 무조건 시큐어 해야 된다.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 양이 크건 작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준비해줘라.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희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주당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면서도 우리의 그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런 4가지 측면의 요구사항이 항상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그 애플리케이션만 먼저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비즈니스 안에 쓰는 SAP와 같은 SAP 하나 같은 솔루션이 있고 오라클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솔루션이 우리 내부 직원을 위한 모바일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쓰는 모바일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 그 고객들은 2초, 3초만 반응을 안 해도 쿠팡에 있다가 위메프로 뛰어가고 다른 데로 뛰어다닐 정도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바일 솔루션이 언제 어디서 액세스 가능하고 리얼타임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여러분이 이미 그 지상에 보도가 된 경우도 있고 보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가 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였지만 그 비즈니스가 실패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런 어떤 마켓에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가 언제 어디서든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최근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가 나오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옮겨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중요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미 그 많은 투자를 애플리케이션에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습니다. 앱 다이내믹스라 됐든지 테트레이션이 됐든지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와 관련된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것은 시큐리티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저희가 5, 6년 전, 6, 7년 전만 하더라도 시큐리티라고 하면 웹 방화벽을 얘기하고 있었고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얘기했었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백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당연하고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얘기하고 있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에 대한 아키텍처도 과거처럼 바리바리 이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모든 기업에 있는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뭔가 침해가 됐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아키텍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여러분 많은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퍼블릭도 하나의 퍼블릭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훨씬 더 아픈 거죠. 시스코가 1년에 5에서 6빌리언 정도를 M&A에 쓰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50% 이상은 시큐리티에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듀오라는 그 멀티 오텐티피케이션 솔루션을 저희가 3빌리언 이상을 주고 샀고, 그 외에 엄브렐라라든지 스텔스워치라든지 기타 존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그다음 엔드포인트에, 클라우드의 모든 망라한 그 시큐리티 솔루션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탈로스라는 우산 안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심각한 위중에 시스코만이 이런 것들을 그 엔투엔드 매너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는 고객과 이미 쓰고 있는 고객,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클라우드는 이제 대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멀티 클라우드를 쓸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쓸지 아니면 사스 형태로 뭘 쓸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대명제가 되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의 경영자들 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클라우드로 가면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는 이제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로 갔을 때 훨씬 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시밀리스하게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지고 보안 문제가 되고 퍼포먼스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놓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넣는데 어떻게 이 데이터를 끄집어오고 애플리케이션이 멀리서 돌아가는데 똑같은 퍼포먼스를 나도록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는 훨씬 더 많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시스코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루브되어 있는 솔루션, ACI가 됐건 SDA가 됐건 아까 얘기했던 DNA 솔루션들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클라우드로 갔을 때도 네트워킹에 대한 보안에 대한 것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 팀과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 경영자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게 해줘라. 우리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 혁신적인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라. 우리 직원들이 대전에 있건 서울에 있건 LA에 있건 태국에 있건 간에 이들이 항상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뭔가 생산적이면서 혁신적인 일을 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코는 이미 굉장히 많은 프로브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나와서 실제로 돌아가는 모델들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영자들이 원하시는 모든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에 제가 간단히 그 소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윗단에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프라스트럭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미리 솔루션을 내놓고 이런 것들을 미리 검증해 놓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향후 5년, 10년, 15년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시스코라고 감히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시스코 커넥트에 있는 여러 가지 브레이크아웃 세션들도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고 거기서 토의되는 많은 내용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 이후에 또 영광스럽게 SDS의 홍원표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인텔리전트한 엔터프라이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희 그 수지위 CTO가 와서 그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들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많은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사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전 세션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오후에 저희 브레이크아웃 세션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시스코 글로벌 데브넷 CTO인 수지 위를 모시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세션은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Hello, I am Susie Wee, and I'm here to talk to you about how we can work together to accelerate your business success with the new network. And I would like to start by saying 감사합니다 for for all of the work that you have done to embrace a new technology that we call the network. So if you take a look over the last few decades, you embraced a completely new technology, IP networks, starting from the 1980s. And what you did was you built that into your businesses. And then in the 90s came the time when the technology evolved and we put voice, video, and data all onto an IP network. Do you remember that time? We thought it would be impossible to put voice and video onto an IP network, but now, of course, it works so great today. And then in the 2000s, we added mobility into the web. And in the 2010s, the cloud and the app-centric infrastructure. And what's very exciting is that now, in this next decade, we have even more excitement with the new network because technology is moving to a programmable infrastructure, and more specifically, a programmable network. So now I get to talk to many different customers. And speaking to customers is one of the favorite parts of my job. And so let me give you a few examples. I spoke to a 500-year-old bank. 500 years is a very long time. And this bank has customers who like to walk to the bank every day to do their banking. And then this bank also has new customers who only like to do their banking through their mobile phone. So the question is, how can they serve both types of customers, especially when they're competing against new fintech companies who are using new business models with born-in-the-cloud models? So another example is a big retailer with global shops around the world. And what they have is customers who want to come into the store and buy things, but they acquired a company for their online offers so that customers can buy things online and get their goods delivered to them. They have different back-end systems, but they want to give their customers one experience so that if they buy something online and then walk into the store and pick it up, they only say good morning once to the customer. And then we have a coffee shop with a global coffee store with coffee shops around the world. And what they want to do is just give the best customer experience to every single one of their customers. And so over the years, what happens is the customers who come to Cisco, they used to ask us for networking, and they used to ask us for connectivity, but now they're asking us different questions. What they're asking us, can you help me automate my infrastructure? Automate, automate, automate. Because their networks have grown very complex, and automation is key. And then what they've asked me is, how can I use my infrastructure to help me solve my business problems? I even want to use my network to solve business problems. So the things that the customers are asking us look like this. So they're now saying, can you help me manage my information and my applications across many locations? I want to always stay connected and give connectivity to my guests, my employees, without any disruption. I want to make faster decisions across my network, and I want to gain business insights about my customers from my infrastructure. And I want to securely connect my platforms and data, and then manage my devices and applications. So this is a lot to ask for from the network.
But the exciting thing is that there are a new set of new technologies in the new network that make this possible. So networking has changed, and the capabilities of the new network are shown here. So today's network includes intent-based networking and multi-domain networking. Today's network is programmable. It has APIs, it allows DevOps models, and that's what enables automation at scale. There's capabilities like Wi-Fi 6 and 5G, which will bring in an entirely new class of applications. And then there's new application areas like IoT and edge computing and cognitive collaboration that are really enabled by the capabilities of the new network. And then capabilit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security are actually built into the network. So we know security is a huge problem, but the fact that you can increase your security by using network-level security in tools like network segmentation is a big benefit. So let's take a look at the technology stack. So in the technology stack, what we looked at is what we had before. So before, IT departments provided the infrastructure, and there was compute and networking, and they would provide the best compute and networking infrastructure they could. And then came the business applications that would run on top of that infrastructure to the best of its ability. And then the business would run based on that. Technology evolved in the world of cloud, and what's happened is that the infrastructure became programmable. And then modern cloud applications were able to interact with the infrastructure in the cloud using CI/CD models,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livery. And so this created a coupling between the applications and the infrastructure. And the exciting thing is that now the infrastructure was programmable for compute, but now it's actually also programmable in terms of its networking. So the network is now programmable. And what this means is that now the modern applications and the programmable infrastructure and the programmable network can allow you to create new user experiences that can help improve business. And so all of this can be run together. And let me show you some examples. So if we take a look across those three customers that I told you about, the 500-year-old bank, the retail store, and the coffee shops, they have many things in common. So they have customers who they want to give the best customer experience to. And they have workers who they want to give them business data so that they can best serve their customers. They have mobile devices and different kinds of equipment that they're trying to connect. They have users and applications who need the proper amount of connectivity between them. And they have different stores and branches, whether it's a bank branch, a store, or a coffee shop. And then they have applications and business data that they need to access securely for the right needs. And with that is Cisco's portfolio that covers collaboration, IoT, secure SD access, SD-WAN, and SD data center. And what happens is by using all of these capabilities, we can actually solve those business problems. And the thing that I'm most excited about with this technology and these products is that they have APIs. So they have developer APIs, and what that means is that by working on top of these, what we can do is create a class of modern applications that give improved customer experiences, where we can merge physical and online offerings for that store. We can give great employee experiences that give them access securely to customer and business data. We can serve IT and OT experiences where we're integrating them in with your workflows and with third-party applications that you need for your business. And then from that infrastructure, you can extract business insights and really make better business decisions. So now, let's take a look at a few demonstrations of how this technology can be used together. And I'm going to talk about how we use the new network across multiple domains with SD Access, SD-WAN, and the SD Data Center. So first, if we look at these areas, we're going to look at each of these three domains.
So with SD access, software-defined access, you have your campus and your branch, and you want to provide the right connectivity and access and networking to your users and the devices. With SD-WAN, you're going to look over those wide area connections, but use software control to improve how you're providing those connections between those sites. And with SD Data Center, you have your applications and your data stored in your data center that need to serve and be protected appropriately. Now, Cisco has products like DNA Center for SD access, vManage for SD-WAN, and ACI for the SD Data Center. And those are controllers that can be used to control access using policies within each of those areas. But what happens when you want to look across these and look at the entire end-to-end experience to help business? Then what you can do is have DNA Center applying policies within SD access, vManage applying its policies within the SD-WAN, ACI applying its policies within the SD Data Center. And as we then come together and then we connect users who want to gain access across the wide area network to an application and data that's in the data center, then all of a sudden we need to go across these different domains. So let's take a look at an example. For example, payroll, if you want to have a payroll application. So in this case, we'll start out by taking a look in the data center. So what happens is we're going to zoom into the data center. And with this, you can use ACI and take a look at these different groups of applications. And you can create a group for the Acme payroll application. So this is the payroll application that has, obviously access to sensitive data about the employee's payroll. So then what we want to do is take a look at what happens in the data center, but then what happens with access. Who's allowed to access this information? And as we dive into DNA Center and we take a look at SD access, then what we can do is specify the groups of users and create a policy to allow the auditors, the accountants, and the payroll clerks, because they're the ones who are allowed to have access to this Acme payroll application. And then we can set a policy to permit connection for those users to that application, and then deploy that policy across our SD access network. So after that's done, then this policy can be pushed back across, where it can move from the SD access across the wide area network back into the data center, and then basically applied there. And as we take a look back into there, we can go back into ACI, and what we can do is set a policy here where what we want to say is for that payroll application, for those users, we want to give it high priority service because it's a very important business application. And we want to set that policy and make sure that that's used across the SD-WAN to prioritize that particular application for those particular users. So then next what happens is ACI talks to vManage in the SD-WAN to share that policy. And then as we dive into that area, what happens is for your wide area network, it then has its different levels of traffic and prioritization. It has default, non-critical, and then business-critical traffic. And what it can do is, once again, prioritize that business application for its users. Does that make sense? Yeah? So what you can see is now we're crossing multiple domains to solve a business problem and give a great customer experience for our users and our employees. Okay, so what we did was take a look at the SD access, the SD-WAN, and the SD data center domains, and instead of looking them separately and then trying to handle the application separately, the access separately, and the wide area network separately, we're actually able to use cross-domain policies to be able to apply it and give a consistent experience across these domains. And some of our customers had said, BT, Cisco is changing the game with its plans in multi-domain strategy with the ACI plus SD-WAN integration. So the ability to control end-to-end traffic will help us deliver new levels of customer experience to our globally managed customers.
Okay, so now let me show one more example. So I'm going to show an example of using compute and how we can use compute together. So as we take a look at this, we have a number of stores, as we have stores that are spread out around different areas. And basically what we want to do is to use our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to deploy some applications across 2 of the stores and then eventually across the rest of them. So what we'll do is first deploy our compute across the Perth and the Melbourne stores in phase 1, and then in phase 2 we'll deploy to the rest. And we're going to start first by deploying into the Melbourne store. So we're going to put in our compute with the HyperFlex edge nodes. We're going to use Cisco Intersight to manage that compute as we put that together. And then we're going to spin up VMs that have the applications that we need. So the Cisco SD-WAN router, Cisco Call Manager, and then applications like Point of Sale, Active Directory, and Retail Intelligence. And we want these deployed to the Melbourne store. So in order to do that, we're going to go into Intersight, and you see that we have 2 devices that are deployed into this store. And as we take a look, we see that they're healthy, we see that the cluster itself is healthy, and everything is in good shape here. And as we take a look, then we have service profiles for this Melbourne store that's all set. And now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copy that so that we can actually use all the configurations that we just did for Melbourne and apply it to the Perth store. And as we go and apply that to the Perth store, then what we're going to want to do is then deploy it. We're going to check the different settings, check out the DNS settings.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applications, make sure that they're all copied and have the right settings as well, and then take a look at the summary to see where everything is, and then submit this. And as we submit this, then we go ahead and we apply this policy across these other domains. So as we go forward, then we take a look in the Perth store, and what's happened is that Intersight has then provisioned the other 2 servers. It's brought the server profiles over and installed those. The hypervisors are ready to go. It then puts in the SD-WAN virtual machine. It then has the vManage applications. It sets up the SD-WAN connectivity profiles and then establishes the correct WAN tunnels. It adds the HyperFlex edge cluster profiles so that your compute is ready to go. And then after that's ready, then it deploys the rest of the applications, including the Call Manager, Point of Sale, Active Directory, and Retail Intelligence. So it went ahead and then just copied and cloned all of that. And if we take a look at the Intersight dashboard again, then what we see is that then there were actually 4 clusters that were there together as we brought that together. And so the other thing that's exciting about this is that now all of that I showed with the clicks can actually be done through APIs. So you can automate that. So then that entire operation can actually be deployed and automated using software. And then that's how the same configurations can be set to the rest of the stores. So automation is really important to be able to help these capabilities come forward. Okay, so next, let me talk to some examples around collaboration and IoT. So I told you that example about the 500-year-old bank. And what that 500-year-old bank wanted to do was actually bring together and create an awesome mobile experience for their customers. And what happened was that actually required, it sounds like it's very simple to create a great banking application for their customers, but actually, as you all know, it's pretty complex to bring together all of those backends. So what this customer did was they brought together the head of their businesses, the head of their bank branches, the head of their online and web business, the head of their customer support department, the head of their IT department, and they brought all of these folks together to talk about what is all the data that we need to bring together for this mobile app to give a great experience. And so they worked together on how to transform and bring all of that together to give one experience to the customers. And then what they also wanted to use Cisco for was to basically use collaboration technologies so that they could allow a customer to get the notifications that they needed,
to get some messaging services, and then be able to talk to customer support when needed. So they used our WebEx APIs to be able to provide that service as they brought together all of their data to give a great experience for their customers. If I can give one more example is with that coffee shop. So what the coffee shop wanted to do was actually deploy guest Wi-Fi services across all of their stores. And so they used our Meraki guest Wi-Fi solution, as well as Meraki SD-WAN solution. And then what they did was actually write some scripts to be able to deploy their guest Wi-Fi experience across their stores. And then they wrote software to automate how they actually deployed that solution using the Meraki SD-WAN and the Meraki guest Wi-Fi. And they automated that operation of how they did the deployment as well as the ongoing management. And it turns out the way that they used to do it was very inefficient. And they were so excited about the IT developer who wrote the software to do all of this automation that it actually got exposure to the highest levels of the IT executives, because that's how excited they were about the efficiencies they got through that automation. And now the next question that they're asking us is, now that we've deployed this, how can we use this to solve our business problems? And the business problems that the coffee shop has is that if there's a store where people are waiting in line too long, they leave. And if someone's waiting in line too long and they leave, that's a big loss of business for this store. So they want to now use the Wi-Fi solution that they deployed to understand how busy are the stores, how busy are the lines, how long are the lines, and when are we losing customers so that we can improve our customer experience. So this shows a lot of our abilities of how the network itself is programmable, how it can help our customers automate their infrastructure, and how it can help solve new business problems. But what happens is that we need new ways of using this network, and we need a new set of skills for this as well. So if we take a look at this, what we see is that there is this whole series of technologies that have evolved over the decades, and now we're in the decade of the programmable infrastructure and the programmable network. And with these technologies of collaboration, IoT, secure SD access, SD-WAN, and SD data center, there's actually a new way of doing networking where you can really bring that business advantage together. Now, I run DevNet, Cisco's developer program, and I founded this 6 years ago because we knew that the move to software was coming. And we knew that we had loyal networkers around the world, very technical, hardworking people who are really masters and experts at how to run the network and how to run the infrastructure. But what we needed to do was give them the software skills that they would need so that they could be prepared and make the most of the capabilities of the new network that was coming, which is the new network that we have today. And so that's why we started DevNet. And what we've done with DevNet is Cisco's developer program, and it is really made to be for all of you to build the skills that you need to be able to build the solutions like I just talked about. So with DevNet, we have a developer community that's grown to over 500,000 members. We have software on GitHub that people can use, but curated by Cisco, and it's in Code Exchange and Automation Exchange, so that you can actually use these things and get started more quickly. We have third-party solutions in Ecosystem Exchange and with Solutions Plus that are vetted and tested that we know work well with the platforms using our APIs. We have a vibrant community, we have learning labs, sandboxes, and other thing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now to help you be able to build these solutions. Now, when we started DevNet 6 years ago, we didn't know if our community of networkers would be interested in software. So we decided to hold our first DevNet zone at Cisco Live US in San Francisco. We didn't know if anybody would be ready, and then this is what happened. You can see how busy that is. So what happened was our networkers who attended Cisco Live found a way to learn about software and take Coding 101, and then were suddenly able to learn about software. You can learn about software anywhere for free, but they were able to learn it in the context of networking. Because in our Coding 101 class,
The way that you learn about software, your first API call is not get Twitter followers. Your first API call is get network devices. So you can learn within your context. So with DevNet, we've actually continued to grow to now over 500,000 members, very active community with all the resources on developer.cisco.com. That Cisco Live US from that first year has grown, and now more than 13,000 people attend sessions that are there in that DevNet zone. And then we've grown to have DevNet Express even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DevNet Express events here in Korea that you can attend. And so now, when we talk about automation, automation is a very interesting technology. And as we look at that, what we know is that it's not easy to do. So you can't suddenly just wave your hand and say, OK, I'm automated, I'm done. So what we've done is we've created DevNet Automation Exchange to help you in your journey with automation. And we look at automation as taking steps as walk, run, and fly. And so to get started, we say, let's walk with automation first. Let's first use the APIs to get visibility and insights about what's going on in your network. And this is not very basic. This is very advanced because you can get incredible insights from looking at your network itself. And then next is run. Is when you're ready and you've gotten more confidence with it, then you can start to activate network and security policies into your network. And then when you're ready to fly, you can then proactively manage and optimize your network using DevOps-type principles, or net DevOps. And once again, this is now using the full capabilities of intent-based networking working across multiple domains. So with Automation Exchange, what we have is code that works for across our portfolio. So working in the campus and branch, the data center, across security. And as we put all of this together, we have integrations with third-party products like Ansible, Terraform, and others, because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may be using in your own workflows. And we have free source code that's available to solve different use case problems that you have. So we have software that helps you gather telemetry and insights from your infrastructure. Software to help you do multi-domain networking, and to do monitoring, or to do automation at scale. And maybe you get to a level where as an IT department, you want to give your employees self-serve network operations. We actually have code in all of these different domains. And so what we have is over 70 code repositories in DevNet Automation Exchange at developer.cisco.com/automation. This is code that's written by Cisco as well as by our community, but it's curated by Cisco. And what we do is we encourage you to take part and have your developers take part in getting active here and start building new solutions today. The other thing that's very interesting is our Cisco certifications. So Cisco has the industry-leading certifications with our CCNAs, our CCNPs, and our CCIEs. And I think many of you hold these certifications today, and many members of your teams hold these certifications today. And thank you if you hold these certifications, because that represents an incredible amount of studying, technology expertise, and mastery that you've achieved. We've announced a new set of Cisco certifications that are Cisco DevNet certifications. And they're a complement to the engineering certifications of the CCNA, CCNP, and CCIE, to be DevNet Associate, DevNet Professional, and then we have the DevNet Specialist Technology certifications as well. The DevNet Expert will be coming in the future. So these are new certifications. The first exams are February 24th, 2020. So who wants to get the first certification? And to look at more detail, what we have is the DevNet Associate and the DevNet Professional certification. And then they also have technology specialties, concentrations in enterprise data center and security automation, service provider and collaboration automation, as well as in application areas like WebEx, IoT, and DevOps. And so as you build your IT teams of the future, what you know is that you need combinations of engineering skills and software skills. And we hope that this will help you continue to build the skills you need to help your business really thrive, as well as help you hire people who have these skills going forward.
Now let's talk about the new types of job roles that emerge because of these new technologies. So we know that jobs are changing. And so what happens is, now that the technology and the infrastructure is programmable, there's new types of jobs, such as a DevSecOps engineer. So we just got comfortable with what DevOps was, but now that the security infrastructure is also programmable, there's a new area of DevSecOps that emerges. And so you can train a person and make sure that they're qualified by having them combine these different technical areas. They could earn their CCNP in security, so you have confidence that they're a Cisco certified professional in security. And then get their Cisco specialist in security, so they know how to automate security operations. Get their DevNet specialist in DevOps, which shows that they know how to securely deploy applications. And then a DevNet specialist in WebEx, which means that they could build chatbots that connect the security infrastructure up to SecOps teams as people are working and deploying and being alerted accordingly. Another new kind of job that exists is the IoT architect. So as digital transformation occurs and as more things are being digitized, you can take manufacturing lines, if you take stores, as you really instrument them, then you have a new role of an IoT architect. So someone could get a DevNet professional certification to have that software capability, and then get their specialist in wireless, which shows they know how to design high-density wireless networks. And get a Cisco DevNet specialist in IoT that shows they know how to develop edge applications for their IoT network. And then a security specialization to show that they also know how to automate threat detection in this environment. And this is the combination of skills that you need for an IoT architect as you're going about your digital transformation journey. The other thing that we're announcing is that we have a DevNet specialization for partners. So we know that partners are very important, and many of our customers use our partners to build the solutions that they have. And coming in the summer, what we're doing is we're having a DevNet specialization for partners who build up the expertise and have the right number of DevNet certified professionals, as well as can give and deliver these types of DevNet solutions. So we'll have that specialization coming in the summer. Now let's talk about some of the work that's been done here in Korea. So here in Korea, I'm going to give an example of a partner, SNET, who's given a solution to its customers, Incheon Airport. And basically what SNET did was they brought together Cisco's ACI, HyperFlex, and UCS solution, combined it with VMware vCenter, and then have together created a compute environment using virtualization for Incheon Airport. And as they did it, they provided a single pane of glass for all of their compute and virtualization needs. We're performing the resource optimization. And what happens is Incheon Airport first used it to automate their data center operations. So they put their data center operations into this. As they were successful with that, they decided to use this same compute and spread it to their IoT management applications, their automation applications, and now to their approval processes. So they found that this was very beneficial for them to have an automated infrastructure, and they're now spreading it to more areas. And SNET provided that solution. One other example of a Korean partner is Mesmo. And what they did was work with Meraki to offer their own Meraki premium service for their customers. So they were providing a guest Wi-Fi solution using the Meraki captive portal. So someone comes in, a guest wants Wi-Fi access, they use the Meraki solution for that. But then they also built their own solution to get the customer information to have them log in, tell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as they provide that solution. They deployed this to a major retail company that has 186 shops using over 1,128 access points. They also deployed thi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where they had 7 underground shops in different commercial retail areas, and they used 69 access points. And through this, what they did was they've had over 245 million clients come in and use this Wi-Fi service. Over 110,000 of them actually registered.
And as they dive into this, what they did was with this Meraki Premium service, they used the Meraki APIs for the Captive Portal API, dashboard, scanning, and webhook APIs. And then they built their own service of front-end and back-end technologies and also gathered the customer data to provide a custom dashboard for their customers so that they could see information about their customers and gain business insights about how the Wi-Fi was being used. So this is another great solution that has brought good business insights to a customer while the customer was giving Wi-Fi services to their guests. The other thing is, as you're here in Korea, the Cisco Korea team has been very active in bringing DevNet to all of you to help you embrace the capabilities of the new network. So they've held multiple different DevNet events. So they've held HAP camps, API training, SuperCat events, and DevNet Express events in different areas. So with SuperCat and DevNet Express, they've held this every year. And what they're doing is helping your engineers come in and learn code and innovate and come and work together. And this is open to anybody who wants to learn to use Cisco APIs. So we encourage you to come or to bring people from your teams to come and learn about this. They've also held hack camps, where in this hack camp, they actually solve real customer problems. They're providing one-on-one mentoring, and then they actually spend 4 years to go from ideation to prototype, and then gives out a lot of money in prizes. And so we had 7 different teams participating using 5 architectures: data center, EN, enterprise networking, collaboration, security, and Meraki. And you can see that it was very active to get to solving business problems. Cisco has also hosted a global innovation challenge for its partners. And we had over 10 submissions from Korean partners to this global innovation challenge. And what's exciting is that 2 of our partners, both SNet and AirCube, were finalists in the global competition. And so that was a great testament to the quality of our partners here in Korea as they compete on a global scale. And the other thing is that we have more events coming. So we have events here, Cisco Connect, obviously. We'll have more DevNet Express events, design thinking hackathons, and you can go downstairs to learn more about all of these in the DevNet area below at Cisco Connect. So finally, what I want to say is thank you. Because what has happened is that all of you have embraced networking. You've all built your own networks, and then you built your businesses in the internet era using those networks. And now with all of these new technologies, what I invite you to, and what we really hope, is to partner together in this next chapter as you evolve your infrastructure with the new network. As you gain your skills with the DevNet certifications, use partners who are going to earn that DevNet specialization. We want you to get hands-on with the new network using DevNet Automation Exchange and come work with us at our DevNet Express events here in Korea. And then we hope that together we're going to be able to work with you to grow your business in the next 25 years. Thank you. 이번 순서는 산업별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고객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시스코 코리아 진강훈 부사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 시간에 앞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각 산업별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 진행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군데의 이제 고객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IT 통합 그리고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양사이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스코의 SDA와 SD-WAN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베니핏을 주고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실 분은 현대차 그룹의 혁신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차 그룹 ICT 본부 권동복 상무님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굉장히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 나오셨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실 그 혁신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대가 변하면 다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가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회사라는 표현이겠지요. 제가 25년째 현대차 그룹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지난 24년 동안의 변화를 시도한 그 총량 이상의 그런 변화를 시도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저희들 회사가 그 전에 더 이상 저희들 현대차 그룹은 보수적인 회사가 아니고 혁신의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들 회사가 실시한 문화 제도적인 변화를 좀 나열해 봤습니다. 복장 자율화, 인사제도 개선, 대졸공채 폐지 및 수시 채용, 임원 직급 체계 간소화, 연말 임원 인사 수시 인사 전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율자석제, 그리고 점심시간 유연화, 이런 것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그 다양성을 겸비하고 있고 또 변화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최대 장점인 도전 정신과 융합되어서 산에서 일어나고 많은 변화의 시도들에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IT 부분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룹 IT 거버넌스 기반의 혁신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재투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율화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비용 효율화,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용 효율화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시다시피 50개 이상의 계열사가 글로벌하게 4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투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혁신, 그리고 비용 효율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관점이 전체적인 각 사의 관점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관점으로 전환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해 본 사람은 많은 도전이 있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가 기반되지 않은 가버넌스가 없으면 각 그룹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 계열사의 IT 수준이라는 것이 그 규모의 차이만큼이나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계열사의 경우 투자 규모, 운영 수준 상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와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룹 전체의 IT 관점에서 효율화를 우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한 IT 통합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준화 통합화 추진입니다.
그룹의 IT 전문 회사인 현대오토앱을 통하여 서비스화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각 사별로 별도의 투자를 승인을 받아서 SI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오토앱가 그룹 전체의 물량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비용을 받는 체계입니다. 표준 그룹웨어 글로벌 전개, 클라우드 전환, 국산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 보안 백업 솔루션, RPA, 표준 ERP 전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최소 1,3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표준 MES 전개 등 지속적으로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운영 고도화입니다. 글로벌 운영 품질의 고도화, 세후 서비스를 통한 효율화를 위해서 인적 통합과 운영 거점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미국은 그 규모도 크고 또한 인건비도 많이 비싼 지역입니다. 이 두 개 지역은 인도로 운영을 이관하고 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6개 지역, 즉 러시아, 체코, 슬로박, 멕시코, 브라질, 인도는 그 지역 내로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과 또 어플리케이션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 1,2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협력 강화입니다. 그룹 IT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IT 시너지 강화를 위한 협의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그룹사의 IT 역량을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적인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그리고 웹센터 등 공동 수행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도와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하에서 2,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비용들은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IT 통합을 통한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현대 기아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앞에서는 이제 효율화 관점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전반에 걸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IT는 데이터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 부분과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 부분,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 부분, 그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혁신도 고객 경험의 혁신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의 회원 범위 체계를 글로벌하게 재정립하고 고객의 행동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과 시각화를 지원하는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것과 그 파운데이션 상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또한 그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객에게 더 적극적이고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품질, 물류, 보전, 그리고 생산관리, 환경, 에너지 관리 등 공장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능화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용된 알고리즘들은 다시 가상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적화해를 구해서 다시 현장에 자율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 운영 CPS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운영 CPS는 생산 준비 CPS와 연계되어서 차량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은 또 그 서비스, 판매, 마케팅하고 연계되는 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공장 자체가 효율화되고 그리고 스마트화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장이 다른 공장과 연결되고 공장이 고객과 공장이 연구소와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사 MDM 체계를 재정립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과 그리고 조직, 정책,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가버넌스 체계를 재확립하고 또한 데이터 허브 기반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하여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치를 회사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회사처럼 거대한 조직 내에 부문 간 사일로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상에서 그 준비 기간을 삭제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ERP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 비즈니스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S4 하나 기반으로 글로벌 싱글 인스트 체계로 구축해서 롤인 방식으로 글로벌 전개할 예정인데요.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은 완료하였고 글로벌 싱글 인스트로 전환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중소규모의 ERP를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미래의 비즈니스 준비할 뿐만 아니라 PA를 통해서 새롭게 설계되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담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RPA를 더 전사 범위로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사 규모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8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인식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까지 확대 전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IT 통합과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례까지 한번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차가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최근 거듭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활발한 제휴 전략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편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맞춤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모빌리티 관련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 리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와 같은 자동차 업체는 차량 개발 과정상에서 그 복잡도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그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 PI를 통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즉 모빌리티,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업체들과 전략적인 협력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현대자동차가 더 이상 완성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만남을 연결해주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우 향후 3년 그리고 기타 그룹사의 경우 향후 5년간의 물량에 대해서 시스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EA 계약으로 전환하였고 또한 그 시스코 기반으로 무선 공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코와 현대차 그룹은 윈윈 협력을 통해서 전체 운영 비용을 30%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스코는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해온 중요한 파트너일 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가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스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현대차 그룹의 권동목 사모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 그 시스코하고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사례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셨던 포스코 ICT의 석재호 상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모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ICT의 석재호입니다.
사모님, 제가 알고 있기로도 포스코는 세계적으로도 고도화된 철강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진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는 수차례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IT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업이 지닌 특성, 즉 연속 공정과 고난이도 생산 방식에 의해서 품질과 설비에서는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철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은 좀 특이하게 소재가 투입될 때는 고체로 투입되고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상에서 액체가 되었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변한다든지 이렇게 위치가 변한다든지 하는 위상의 변화를 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블루투스나 이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소재를 트래킹 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래킹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런 설비들이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 설비가 이상이 생기면 전후 공장 설비가 다 멈추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철소 설비 자체가 중후장대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엮여 있고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 품종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도 무한대의 가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재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관련해서 지속적인 이슈는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조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클레임을 해결하는데 분석하는데 1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나 작업조의 수준 차이로 품질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셨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포스코가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기 전에 많은 고민들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규모의 설비 투자나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해외에 이렇게 철강이나 연수공정에 스마트하이제이션을 한 사례가 없는데 포스코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하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는 이런 IoT, 빅데이터, AI 관련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크게 한 4가지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비를 교체하거나 자동화를 하는데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면은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 그때 그럼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하게 되었고,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 공장의 한 6%만을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잘 모아서 좀 더 활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부분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저희가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추진 전략이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의 연속공정이나 철강과 관련돼서 좋은 사례라든지 좋은 솔루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인 플랫폼, 저희는 포스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개발해서 적용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빅뱅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파일럿을 하고 성과를 검증하고 전 공장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한 집단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업의 엔지니어라든지 R&D, 그다음에 ICT 인력들이 합해 힘을 모아서 다학제적 역량을 융합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해결을 하는 이런 전략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전략들이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에는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저희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심적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입니다. 포스프레임은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렬하고 분석하고 제어하는 모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스코의 뉴시스 서버를 활용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 현재는 포스코의 디지털 브레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저희는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아 19년에만 IT 서비스 혁신 대상, 그리고 장려실상 여러 상을 저희가 수상을 하고 되었고요. 포스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포스프레임은 하루에 공장당 저희가 약 1테라바이트, 초당 약 18만 건의 데이터를 고속력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4차 산업 관련한 ICT 기술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일주일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AI를 모델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공정에서 알기 어려운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조업의 환경, 예를 들어서 소재나 설비의 상태, 작업의 속도, 그다음 온도, 습도 등을 시점별로 다 관리하고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CT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할 때 이런 포스프레임을 활용하면 최적의 적용 방안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포스코만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포스프레임을 가지고 적용된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성과가 많은 AI 적용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 고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고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로는 철강석을 투입해서 쇠물을 만들어내는 설비입니다. 높이는 한 120m 정도 되고요. 고로 한 기당 하루에 약 8,000여 대의 소형 승용차를 만들어내는 쇠물을 만들어내고, 고로 내의 온도는 약 1,500도에서 2,0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자가 고로를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험 기반으로 고로 상태를 예측하고 이렇게 수작업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업자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람과 같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트러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AI로 자동 제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로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운전하는 방식을 패턴화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자동 제어하는 체계를 만들므로써 항시 최적의 고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고로 기술은 올해 포스코가 등대 공장으로 선정을 되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을 해서 정보나 보호 차원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형 영상 머신 기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초소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는 거의 조업자들이 없습니다. 관제실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설비, 저희는 CCTV라고 하는데 CCTV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CTV를 통해서 육안을 작업하다 보니까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는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CCTV에 AI 분석 기술을 가미해서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상황이 발생하면 영상을 인식하고 그래서 판단해서 얼럿을 주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영상 설비들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조업상의 이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얼럿을 주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쇠물을 담아서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한 250톤의 쇠물을 담아서 옮기고 나면 잔량이 남습니다. 이런 잔량들을 사람이 매번 판단할 수 없으니 카메라가 잔량을 분석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비를 한다든지 다른 행선 작업 지시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이제 카메라 영상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기술 측면에서는 특별한 센서나 이런 거 없이 CCTV로만 작업자가 위험 개수에 침입한다든지 접근하게 되면 얼럿을 주거나 사람 재해를 예방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 사항을 정량해서 제어로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제철소는 거의 다 무인 크레인으로 작업이 됩니다. 이런 크레인들이 이런 장비나 소재를 들 때 정확하게 후킹이 됐는지도 카메라가 인식하고 있다가 후킹이 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장에 다양한 이런 영상인식 분석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영상인식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략적으로 시스코와 협업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네트워크 보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OA 네트워크 보안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보안을 잘 하고 있지만 제어나 조업용 네트워크는 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거나 폐쇄형으로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IoT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제어망 자체가 네트워크가 오픈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안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조업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AI로 학습을 한 다음에 조업자들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해킹이라든지 침입 탐지가 발생하면 0.4초 만에 그것을 탐지해내고 조치를 하는 기술을 지금 시스코와 협업을 해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은 어떤 기존의 장비나 이런 거에 교체 없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고 현재는 시스코의 스위칭 장비와 그다음에 트래픽 감시 소프트웨어인 스텔스 워치에 이제 패키징되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은 이제 사례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스 프레임 자체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엔지니어들이 AI 과제를 많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확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그레션 같은 통계적인 머신러닝 기법이 잘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런리니어 알고리즘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개선이 중요한 부분은 CNN이라든지 LSTM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기술에 저희가 성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AI 기술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포스코가 이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성과를 스마트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포스코에서는 스마트라는 키워드가 적어도 혁신과 그 다음에 경쟁력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BMW, 그다음에 존슨앤존스, 바이엘과 같이 세계 26개의 등대 공장을 선정했는데 포스코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스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등재 공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서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여는 공장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 심사 과정에서 포스코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포스코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의 성과라고 보면 저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혁신의 툴로서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오신 고객분들 중에 스마트 팩토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4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장 부서, IT 부서, 연구소 아니면
대내적인 확인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탑 매니지먼트의 강력한 스폰서십과 전 직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일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그 실패를 빠르게 그걸 삼아서 대트라이를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탑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활용 전문가를 어떻게 기업에서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포항공대와 협업해서 AI 전문 대학원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포스코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활용 전문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데이터 분석이나 AI 전문가를 계속 육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스마트 팩토리가 절대 IT의 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게 IT 기술에 너무 매몰되어서 IT 기술만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착안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신다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한 5개 과제 정도를 참조하셔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수요시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1층에 부스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을 통하기나 아니면 시스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ICT 석재호 상무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사례를 좀 볼 텐데요. 이번 사례는 한양사이버대고 저희가 이거는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양사이버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이제 최근에 시스코의 협업 솔루션으로 구축이 됐는데요. 한양사이버대는 2002년도에 개교한 교직원이 150명 정도 되고요. 학생 수가 17,000명 정도 되는 대학이고 2010년도에 국내 최초로 대학원 과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부가 약 800개의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 약 160개의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시스코의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을 웹엑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구축을 해서 웹엑스 보드라든지 웹엑스 룸킷 그리고 웹엑스 팀스를 이용해서 차세대 교육 시스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한양사이버대가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학은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방법을 혁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그 대안으로 버추얼 캠퍼스와 강의 프로세스 혁신에 주목했습니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시스코 웹엑스를 LMS에 연동하여 버추얼 캠퍼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교육 방법을 개선하면서 대학의 경쟁력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학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스코 웹엑스는 대학의 원격 강의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회의 솔루션으로 공간과 인원의 제약 없이 모든 이들을 학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종료되면 LMS와 연동되어 온라인 강의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수업 운영이 어렵지 않았고 메뉴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 웹엑스 팀즈에 강의에 사용할 자료를 올려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예정된 강의 시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실에 입장하여 참가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을 한 모든 학생들에게 강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이 전달되고 수강생이 웹엑스로 강의에 참가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됩니다. 교수님은 편리하게 강의하고 학생들은 멀리서도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웹엑스로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기기로도 편리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마주한 것처럼 수업을 듣는데요. 강사 추적 카메라가 교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고 판서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어 효율적으로 학습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은 종료 버튼을 눌러 강의를 종료합니다. 판서 내용과 녹화된 강의는 저장돼 자동으로 LMS에 업로드되고 학생들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웹엑스 팀즈로 조별 과제방을 생성하여 채팅과 화상회의를 통해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교수님은 피드백을 주고 평가를 수행합니다. 어디서든지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실제 대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한 없이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출결, 강의 운영, 평가가 아주 효율적이어서 좋았습니다. 규모와 인원의 제약 없이 강의를 운영하게 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캠퍼스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솔루션. 시스코 웹엑스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보세요.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 시스코가 같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고객의 의견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저희가 모실 분은요. 삼성의 글로벌 IT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삼성 SDS 유해강 상무님을 모시고 삼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삼성에서는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뭐 굉장히 전형적인 얘기인데요.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지금까지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이제 고려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뭔가 하고자 하는데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활용될 기술이 없으면 이제 그것처럼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적용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적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또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고, 다 적용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또 좋은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사항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특별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완성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성하고 사례를 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사실은 앞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가운데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요. 뭔가 디지털라이즈되고 디지털라이즈된 그 효과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 자체 솔루션도 기술도 개발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든지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코와 같은 훌륭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있으면은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 기술과 결합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스마트에서 인텔리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게 오토메이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인텔리전트한 그런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들으신 게 있는데, 그 아무리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만의 그 오토메이션과 새로운 변화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효과적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중심이 되는데, 그 각각의 영역마다 이제 SDS가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뭐 특별히 그 소개 요청을 받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부분보다도 SD-WAN하고 SDA가 요즘 그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여서 앞에 부분, 다른 부분은 이제 소개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SD-WAN과 SD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SD-WAN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WAN인데요. 그리고 SDA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액세스죠. 소개도 받으셨을 것 같고, SD-WA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국내 한 200개, 해외 한 실제로는 130개 이상인데 한 300여 개 사업장 이상에 이미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기술입니다. SD-WAN을 쓰는 이유는 뭐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더 좋은 그 밴드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비즈니스의 리퀘어먼트에 따라 새로운 어떤 펑션, 옛날 같았으면 그게 디바이스였을 것 같은데, 디바이스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그 펑션으로 만들어서 빨리 제공을 해주고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느냐, 또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사람이 직접 가서 뭔가 조작을 하고 작업, 뭐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거를 그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센트럴라이즈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SD-WAN 영역일 수가 있을 것 같고, SDA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할 때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WAN 에어에 해당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우리 캠퍼스 또는 오피스 네트워크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이 체인지를 해줄 수 있느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액세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 사람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의 어프로치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장비, 새로운 장비를 쓰게 되면 그 장비 기반으로 뭐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 기반의 어떤 인증이라든지 보안 팔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술적으로 바꿔주자,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관련돼 있는 그 어떤 로지컬한 그런 그 정책과 구성 환경, 그것도 쫓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SD-WAN과 마찬가지로 보다 쉬운 그 자동화된 그런 그 운영 환경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저희가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SD-WAN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비즈니스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사실은 기존의 환경을 따지자면은 그 WAN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그 디스커넥트되느냐 아니면 커넥티드 스테이터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캠퍼스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굉장히 큰 오버헤드, 리던던트한 그런 컨피그레이션하고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액티브 라인이 있으면은 백업 라인을 두고서 그 유사시에는 이제
그 페일오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그 백컴 라인 자체가 풀리 유틸라이즈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돈은 쓰는데 제대로 못 쓰는 거죠, 평상시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선진국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사실 없잖아요.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를 가면 아무리 선진국 뭐 미국 같은 나라도 그 커넥티비티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로우 그 퍼포먼스라든지 뭐 이 스피드 때문에 곤란을 겪고 하는데, 그런 작은 그 밴드위스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플러스 리던던시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뉴 피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파이어월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어떤 트래픽 밸런싱 해주기 위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적용해 주는데 옛날 같으면은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여기 뭐 그런 일을 직접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서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 하고 뭐 해서 이제 그 동작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필요할 때 바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얘기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필요한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나 아니면 어떤 그 모니터하고 컨트롤하는 게 필요할 때 그걸 어떻게 보다 더 용이하게 하게 할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결과로 나온 경우가 대역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리던던트한 그런 회선들까지 다 유틸라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바꾸고, 로우 밴드위스 회선마저도 그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면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가용 대역폭을 3.5배 증속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네트워크 피처가 필요할 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프로비저닝하고 컨피그레이션하고 해서 바로 즉시 그 뭐 피지컬하게 갖다 딜리버리하고 뭐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면 사실 딜리버리 타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일반적인 리드 타임이 6주입니다. 6주를 바로 즉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뭐 맨먼스 기준으로 저희가 그 계산을 하긴 했지만 한 35%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전체 TCO 관점으로는 한 20% 절감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SD-WAN에서 이렇게 얻은 효과 비슷하게 저희가 또 SDA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SDA 같은 경우는 그 SDA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SDA하고 저희 SDS가 가지고 있는 인증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바일 그 와이파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자체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아피스 환경에 제공을 사용자들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게 이제 SDA하고 결합을 할 때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숙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와이파이 6라는 것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스코의 SDA라는 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 쓰는 인증 솔루션 두 개를 결합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기반의 인증, 그 보안 정책 적용 이런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주어진 어떤 고유한 아이디, 그게 그 아이디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아이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이 접근 권한 통제 또는 사람이 이동을 하면 그 사람 이동하는 거에 맞춘 그런 보안 팔러시가 쫓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도 이미 말씀드린 건데, 그 사실은 그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기점이 되는 중요한 그 로지컬한 그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뭔가 어떤 특정 지역에 데디케이트가 돼 있었어요. 데디케이트가 돼 있어서
그 이동을 하면 그런 자원을 새로 준비하고 새로 뭔가 컨피그레이션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를 바로 그 쫓아다니게 할 수 있는 것만큼 즉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무리 그 사무실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원과 정책과 어떤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위한 이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 담당자들이 훨씬 이런 필요한 각각의 일들을 그때그때 모든 일에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시키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본사 2개의 캠퍼스 중에 한쪽 캠퍼스에 저희가 이미 적용을 해서 얻은 결과가 방화벽 신청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30%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새로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들이는 그런 시간도 이제 필요한 시간이 리타임이 없는 거죠. 그 운영 자원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사용자들이 일반 우리 직원들이 훨씬 근무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네. 지금 넘어갔네요. SD-WAN과 SDA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유상무님한테 이런 좋은 얘기 정말 처음으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자주 찾아오시지. 삼성 SDS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이 그림 하나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적절한 인프라스트럭처,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테크놀로지와 거기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이 또 맞게 적합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또 관리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CI/CD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니 그런 부분은 이미 뭐 앞에서 소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긴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만들고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 적응 가능한 그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바탕으로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 위에 추구하고 있는 특징으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더 애자일하게, 플렉서블하게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IT 환경을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인텔리전트한 그런 어떤 IT 테크놀로지와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올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의 견해를 잠깐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관련돼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시면 시스코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시면 저희 회사의 적절한 담당자들이 같이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 SDS 유해강 상무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각 산업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스코 커넥트 코리아 2019의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